한국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한다고요? 그건 마치 동네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비교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을 작다며 비웃던 일본 학자.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짜릿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첸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인데요. 솔직히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워낙 길어서 가끔은 나 한국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친구들한테는 싱가포르 여권 가진 한국인이라는 별명도 들었으니까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아시아 소비자 행동 분석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서 요즘은 거의 한국 전문가처럼 살고 있답니다. 아, 한국과 저의 인연이요? 그게 참 재미있는데요. 대학 시절 연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1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처음에는 한국말도 한마디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쓸 정도가 됐으니 저도 참 많이 변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21살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거든요. 캠퍼스가 얼마나 크고 예쁜지 처음 도착해서 한 30분 동안은 넋을 잃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 한국 대학생들은 다 이렇게 옷을 잘 입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다녔거든요. 그 뒤로 저도 자연스럽게 외모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 맥킨지에 입사한 건 26살 때였어요. 처음에는 주로 아시아 전역의 소비자 행동 분석 프로젝트를 맡았는데요. 어느 순간 한국 시장 프로젝트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리서치 책임자라니까요. 매일 한국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 전략을 짜는 일이 제 주요 업무예요. 한국 시장은 정말 독특해요.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제가 조사했던 자료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용률이 이미 94%에 달했어요. 게다가 Z세대와 MZ세대는 브랜드에 충성하기보다는 늘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찾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이유로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시장 중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202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 혁신 학회에서 2주제를 발표하게 됐어요. 그 학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발표 전날 밤 스위스 제네바 레이크뷰 호텔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창 밖으로 레만 호수의 고요한 풍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초연결 물류 시스템 기술과 문화의 완벽한 조화. 이게 바로 제가 202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 혁신 학회에서 발표했던 주제입니다. 발표를 앞둔 전날 밤 제 호텔방 책상 위에는 온갖 자료와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직접 조사한 25개 물류센터, 347개의 배송거점, 그리고 1만 5천 건 이상의 배송 추적 데이터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45분 안에 다 설명하지?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A4 용지로 120페이지를 넘겼거든요. 솔직히 조금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아마존, 알리바바, DHL 임원들 앞에서 내가 이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계속 맴돌았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졌더군요.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에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한국 물류 시스템의 핵심 수치들이 적혀 있었죠. 평균 배송시간 14시간 정시 배송률 98.7%, 고객 만족도 96.2%, 글로벌 물류 혁신지수 1위.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건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접 조사한 결과야. 그러니 잘할 수 있어. 그러곤 깊게 심호흡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2,000석 규모의 메인홀이었는데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더라고요. 첫 줄에는 아마존, 알리바바, DHL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자리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리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꺼낼 땐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발표에 집중하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여러분, 한국은 단순한 물류 강국이 아닙니다. 기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초연결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첫 문장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미세한 고개 끄덕임이 보였고 저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발표 중반부 제가 준비했던 하이라이트가 펼쳐졌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한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뜬 순간 발표장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는 마치 벌집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157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시간을 다투며 상품을 분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한 대의 로봇이 상품을 들어 올리고 몇 초 만에 다음 작업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히 펼쳐지자 청중석에서는 웅성거림과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물류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자 첫 줄에 앉아있던 DHL 임원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한국의 한 가정에서 주문을 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서울의 한 고객이 우유 한 팩을 주문했습니다. 이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화면에 주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0.03초 만에 AI가 최적의 물류센터를 선정하고 주문 접수가 완료되자마자 1분 내에 집품 작업이 시작되었죠. 화면에 보이는 작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과 함께 평균 7분 만에 집품과 포장이 완료되었다는 데이터가 뜨자 청중석에서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한 참석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이더군요. 아마도 이거 싫어요? 같은 반응이었겠죠. 그때였어요.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죠. 여러분, 한국은 연간 38억 건의 배송을 평균 14시간 안에 처리합니다. 새벽 배송 성공률은 무려 99.8%에 달하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과 문화, 그리고 끝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서 도쿄대 나카무라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약간의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냉철했어요. 제 발표를 잘 듣고 있었다는 증거 같았죠. 첸 박사님, 발표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표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물류 시스템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규모 경제에 맞춰진 특화된 모델 아닌가요? 그의 말에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도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죠. 과연 이런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더 큰 시장이나 유럽처럼 여러 국가가 얽힌 복잡한 물류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동네 편의점과 대형 마트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순간적으로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지적은 생각보다 날카로웠죠.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살짝 비판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시스템은 일본의 택배 혁신을 기반으로 한 모방 모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속도 면에서 발전했지만 그런 과속 혁신이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그 순간 제 손바닥이 땀으로 젖기 시작했어요. 저뿐 아니라 몇몇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6개월 동안 준비한 발표가 그 몇 마디로 도전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괜찮아. 데이터를 믿어. 지금이야말로 증명할 기회잖아. 폭주기관차가 아니라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나카무라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질문 자체가 한국 물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주셨네요. 한 번 심호흡한 뒤 저는 천천히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교수님께서 작은 규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물류의 치열함 작은 나라, 높은 물동량. 스크린에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도쿄 오사카 간 연간 물동량 8.2억 건, 서울 부산 간 연간 물동량 12.7억 건. 한국은 국토가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동량으로 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간 물동량이 도쿄 오사카보다 50%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사용률 98%와 모바일 쇼핑 사용률 74%를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청중석에서 약간의 웅성거림이 들리더군요. 저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즉, 한국 물류는 단순히 작은 규모가 아니라 복잡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효율성을 증명한 모델입니다.
작은 국토를 뛰어넘는 거대한 데이터와 물동량이 이를 뒷받침하죠. 이제 나카무라 교수가 언급했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신 것도 잘 이해합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속도만 강조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물류 혁신은 단순히 속도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정시 배송률 98.7%, 고객 만족도 96.2%. 한국 물류는 빠른 것뿐 아니라 정확합니다. 정시 배송률 98.7%, 고객 만족도 96.2%는 단순히 속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는 효율적 네트워크와 정밀한 관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배송 기사와 물류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쿠팡과 같은 기업은 AI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주간 야간 근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수님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한계라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이나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거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가 강점입니다. 한국의 물류 혁신은 단일 국가 모델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확장 가능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몇몇 기업은 미국, 동남아, 그리고 유럽 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폭주기관차라고요? 아닙니다. 한국의 물류는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기차입니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궤도를 정확히 따라 달릴 수 있는 기차죠. 그 순간 토마스 밀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독일 물류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학회 분위기가 달라질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밀러 교수는 천천히 나카무라 교수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 물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독일의 대표 물류 기업들조차 한국에서 특허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은 우리조차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미 물류 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학회장에 약간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밀러 교수의 지지 발언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마이클 박이 천천히 손을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그는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죠. 밀러 교수님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네요. 그는 잠시 학회장을 둘러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한국 물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나요? AI 기반 배송 최적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밀착형 새벽 배송 시스템까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존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학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이제 제가 치명타를 날릴 차례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발언에 반격을 가할 마지막 데이터를 꺼내야 할 때였죠. 리모컨을 집어들고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속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한국 물류 시스템의 탄소 배출량, 다른 하나는 일본 물류 시스템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물류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이 일본의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죠.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AI 기반 최적 경로 산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배송 차량의 주행거리가 평균 24% 감소했죠.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청중석에서 와 하는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물류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술 관련 자료였죠.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물류 기업들은 물류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물류센터의 전력 소비량 중 30% 이상을 태양광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1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죠. 저는 나카무라 교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더군요. 저는 청중들에게 한국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라고 해서 시스템의 글로벌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크린에 띄운 새로운 데이터는 한국 물류 기업들의 해외 시장 확장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쿠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물류센터를 설립해 현지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1,500개 이상의 물류 거점을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마켓컬리의 AI 기반 새벽 배송 시스템은 싱가포르의 물류 스타트업의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되거나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나카무라 교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떠 있더군요. 토마스 밀러 교수는 박수를 치며 자리로 돌아갔고 마이클 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엄지를 찍혀 세웠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점점 커졌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그날의 발표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한 게 아니라 한국 물류의 혁신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 덕분에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박수 소리가 학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알람이나 메일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잠시 후 진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어요. 박수가 잦아들고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마존의 물류혁신팀장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죠. 사라첸 박사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저희도 실시간 배송을 실험 중이지만 수익성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그가 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초조함과 큰 기대가 섞여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운영 모델까지도요. 다음 주에 저희 본사가 있는 시애틀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협업을 제안하다니요? 제가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도 이 정도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당황한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해보죠.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고 저도 가방에서 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 알림이었죠.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낯설었지만 메일의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WHO 긴급구호팀 백신 공급망 자문 요청. 도대체 WHO에서 저에게 왜? 궁금한 마음에 바로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첸 박사님, 오늘 글로벌 물류혁신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신 부분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WHO는 전염병 확산 시 백신과 같은 긴급구호 물품을 전 세계로 빠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최적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콜드체인 기술과 최적 경로 산정 방식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 가능하시면 다음 달 초에 WH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미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귀하의 자문이 절실합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놀라움과 감격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WHO에서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사실 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콜드체인 기술과 그 놀라운 효율성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기술이 단순히 상업적인 물류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었습니다. 백신 공급망에 한국의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요청받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WHO 팀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전염병 대응에 있어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제네바에서 귀팀과 함께 논의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온 제 경력이 이제는 전염병 대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와 연결되고 있었으니까요. 이 두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질문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스마트 물류 프로젝트 담당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죠. 첸 박사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의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연구 중입니다. 박사님께서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일본의 한 물류 스타트업 창업자는 발표장을 나가는 저를 붙잡고 말했죠. 한국의 데이터 기반 물류 최적화 시스템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영감을 주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기술, 지속 가능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의 물류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 팀장의 말처럼 수익성 문제를 극복하며 효율을 최적화한 기술, WHO처럼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콜드체인 네트워크, 그리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이 모든 것이 한국 물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마이클 박을 만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의 그가 어제 발표를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그리고 한국 물류 시스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발표장에서 충분히 느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라, 어제 발표 정말 대단했어요. 아마존 팀장이 발표 끝나고 바로 당신한테 연락했던 거 다 들었어요. 부럽더라니까요. 마이클 고마워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만큼은 솔직히 긴장됐어요. 특히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이요. 덕분에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떠나질 않더군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당신이 잘 받아쳤어요. 데이터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설득할 줄 아는 발표였어요. 우리는 호텔 로비에 있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뒤 마이클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라, 그런데 발표 내용 외에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죠. 한국 물류 시스템의 기술적 혁신이나 빠른 속도는 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기술을 도입하고 물류센터를 AI로 운영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딘가 다른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간 저는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감이 좋네요. 사실 그게 바로 제가 다음번 발표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예요.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밀은 국민성에 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물류 시스템의 성공 뒤에는 국민성이 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사람들의 행동, 문화, 그리고 기대치에 달려있죠. 마이클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국민성이라. 예를 들어 어떤 건데요? 우선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봐야 해요. 제가 말을 시작했죠.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습관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일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류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어 있죠. 예를 들어 새벽 배송을 생각해 보세요. 쿠팡이 밤 11시에 주문받은 물건을 다음날 새벽 6시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든 건 단순히 기술의 힘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빠른 배송을 당연히 여기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당일 배송만 돼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죠. 새벽 배송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국의 평균 배송 시간은 14시간이에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죠. 일본이나 미국이 보통 24시간에서 36시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빠른 속도가 표준처럼 여겨져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물류 혁신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높은 기대 수준이요? 맞아요.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빠른 배송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깨끗하고 심지어 친절한 서비스까지 기대하죠. 제가 서울에서 인터뷰했던 한 물류기업 담당자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송 박스가 조금만 찌그러져도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물류 기업들은 품질 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쓰죠. 그래서였군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배송 만족도가 96.2%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게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노력의 결과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기대가 없었다면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같은 혁신 서비스는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한국인의 기술 수용성이에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쓰면 더 편리해질까? 를 먼저 생각하죠. AI, IoT, 자율주행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물류 시스템에 빠르게 도입된 것도 그런 문화적 특성 덕분이에요. 제가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자율주행 로봇이 시간당 48,000개의 상품을 분류하는 걸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단순히 도입만 한 게 아니라 운영 방식에 완벽히 녹아들게 만들었죠. 그게 차별화 포인트였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물류 시스템의 성공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면성과 책임감에서도 비롯됐어요. 제가 물류센터에서 만난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선 효율이 곧 성과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더 빨리, 더 정확히 보내야 고객이 만족하니까요. 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단순히 기업의 지시가 아니라 한국인의 국민성에서 나온 거라고 느꼈습니다. 마이클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국민성을 이해하고 각국의 환경에 맞게 적응해야 하죠. 그날 마이클과의 대화는 제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물류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이나 속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 문화, 그리고 기대치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마이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라, 다음번 발표는 정말 기대되네요. 이번에도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다음 주제를 위해 이미 준비 중이에요. 국민성과 물류 혁신의 관계,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게 마이클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창밖의 제네바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연구는 재미있어야 해.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읽으려다 물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벌려놓은 일도 많고 마무리해야 할 일도 산더미죠. 하지만 한국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가 가진 속도, 열정, 그리고 혁신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니까요. 오늘 사라 첸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물류의 숨겨진 저력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